네, 2024년 9월 26일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우선 북한의 핸드폰 사용 여부, 그리고 사용 방법, 사용 여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뭐 이건데 사실은 뭐 없기야 하겠어요. 당연히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 뒷부분에 좀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면서 자, 이제 그 양측이 사실상 그 전면전 수준에 돌입했다라는 좀 우려스러운 소식이 좀 중동 쪽에서 들려오고 있는데, 급격히 전쟁터가 돼 가는 그 레바논에서 집을 떠나서 그 피난길에 나선 주민들이 지금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정말 안타까운 비극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라고 연일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레바논 남부를 중심으로 계속 곳곳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뭐 이런 마음이죠. 분명히 경고했어 하고 계속 폭격을 가하는 거죠. 민간인들 피해가 뭐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레바논 남부 주민들은 집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다라면서 떠나자, 피난을 가야 되겠다라면서 지금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들은 완전히 지금 뭐 주차장이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터벅터벅 오히려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른 레바논 주민들은 그러면 얼마나 되느냐? 무려 지금 약 한 5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서 미사일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제 레바논도,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 뭐 헤즈볼라 하면 이제 얘기는 많이 들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친화적이고 또 이란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그런데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내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헤즈볼라로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헤즈볼라도요, 당연히 반격을 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일 그 로켓포를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도 않고, 어찌 보면 이제 레바논으로서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요격 시스템 때문입니다. 아니, 레바논이 아무리 뭐 구시대적인 무기를 쓴다 하더라도 그래도 로켓포를 계속 이스라엘 뭐 그 중심지를 향해서 쏘아 보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하나도 피해를 안 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무리 뭐 적은 폭탄도 폭탄은 폭탄이고 적은 미사일도 미사일은 미사일인데, 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요격 시스템 때문입니다. 즉,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이쪽에서 맞받아치는 소위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려서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기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 100여 개의 미사일이 한꺼번에 막 날아와도 한두 개 정도 빼고는 거의 다 공중 요격이 성공시켜버리는 최첨단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이언 돔 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치 그 돔 형태로 이 공중에 지붕이 있는 것처럼, 돔 형태의 지붕이 있는 것처럼 이 그 아래를 안전하게 지킨다. 그래서 이제 아이언 돔이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요, 하늘에서 날아오는 게 꼭 이제 뭐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특히 요즘엔 그 드론을 이용한 공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이 좀 약한 쪽일수록 이 드론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막아야 하는 그 공격 패턴이 여러 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게 더 하나 이렇게 늘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언돔 갖고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아이언돔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기술이, 뭐 드론을 막는 기술이 쉽고 어렵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막아야 하죠. 뭐 조그만 드론이 막 날아오는데 그걸 아이언돔처럼 미사일을 쏴서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스라엘이 미사일도 막아내고 드론도 공중에서 막아내고 하는 그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그 이름은 뭐냐?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슬링. 번역하면 데이빗의 돌 던지기입니다. 슬링, S-L-I-N-G, 슬링. 슬링이라는 게 뭐예요? 뭐 휙 던지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왜 그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방 안에서 막 웃옷 벗어가지고 저쪽에다 그냥 휙 던져놓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막 뭐라 그러죠? 야, 옷 좀 똑바로 놔. 너 또 옷 집어 던졌지? 똑바로 안 얹어? 옷걸이 제대로 안 걸을래? 뭐 이런 얘기, 우리 막 잔소리도 많이 듣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휙 던지는 거. 뭐 이런 걸 이제 슬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슬링이 꼭 옷 던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멩이 같은 것도 그냥 휙 던지고 이런 것도 이제 슬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것, 즉 다윗의 돌팔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데이빗의 돌팔매니까 이제 데이빗이 다윗이니까 다윗의 돌팔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이게 휙휙 던져서 뭐 맞춘다라는 그 뜻도 물론 있겠지만 왜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붙였느냐? 요건 이제 좀 성경 스토리를 좀 인용을 해야 됩니다. 왜 다들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 그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골리앗. 그 골리앗을 상대로 자그마한 체구의 다윗이, 즉 데이빗이 돌팔매로 그 골리앗의 이마 정 한가운데를 맞춰서 그를 쓰러뜨렸다라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걸 다윗의 돌팔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기괴한 적을 대상으로 착한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린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이스라엘의 미사일은요, 그 레바논의 속수무책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반면에 레바논이 쏘아 올린 그런 미사일이나 드론은 바로 이 데이비드 슬링 때문에 거의 다 공중 파괴되고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우려되는 점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야, 이거 보니까 뭐 우리 거는 하나도 못 막는데 쟤네들이 오는 건 우리가 이 데이비드 슬링, 다윗의 돌팔매로 우리가 보니까 다 막고 있네. 우리는 별 피해도 없네. 그래? 야, 이제 너희들 이제 가만히 있어봐. 너희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결국 지상군을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상군 투입해도 쟤네들 별 볼 일 없네. 우리 지상군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상군을 투입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면전으로 갈 공산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입니다.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본격 투입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제가 오늘 뭐 다윗의 돌팔매, 데이비드 슬링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지상전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는 것인지, 이스라엘군의 지상 전력, 또 이를 막아내야 할 그 레바논 내에 있는 헤즈볼라의 어떤 지상 전력, 뭐 게릴라전도 하고 하겠죠. 이런 그 지상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 그건 또 그때 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공화당 정치 행사에 참석한 뒤에 이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연설하고 또는 어디 가서 돈 받고 뭐 이런 게 그게 무슨 잘못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어디 가서 이제 연설 같은 거 하고 그 수고료 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또 다른 점이 뭐가 다른 점이냐면 뭐 축하 연설 또는 무슨 졸업 축하 연설 내지는 무슨 뭐 책 출간 기념회 뭐 이런 게 아니라 공화당, 특히 남편을 위한 공화당 정치 행사에 가서 연설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연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남편을 위한 선거 유세를 했는데 돈을 받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 CNN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 4월에 로그 캐빈 리퍼블리칸스라는 이 보수 성향 단체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한 뒤에 23만 7,500달러를 받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사실 그 선관위의 재산 수입 이렇게 보고할 때 이 내용을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23만 7,500불 쓰고 여기다가 옆에다가 부인 멜라니아의 연설 대가라고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남편이 소속된 공화당 지지단체의 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한 대가로, 어찌 보면 남편 선거 유세해 준 건데 뭐 연설을 했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둔 그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정치 행사에 참석한 뒤에, 그것도 남편을 위한 선거 유세 행사 같은 그런 행사에 참석한 뒤에 출연료를 거액을 수수한 것은 사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멜라니아 여사에게 출연료를 그럼 지급한 주체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이제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금 행사를 주최한 그 단체가 로그 케빈 리퍼블리칸스라는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로그 케빈 리퍼블리칸스라는 이 단체는 뭐라 그러냐면 아닙니다. 멜라니아 여사에게 우리가 출연료를 준 적은 없습니다. 출연료를 받았다고 하면 뭐 그 사람 얘기겠지만 우리는 출연료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준 거야? 이제 이게 문제인데, 주최 측의 그 출연료를 직접 준 게 아니다라는 그 주장이 맞는다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의 그 출연료라고 신고한, 뭐 연설 대가라고 신고한 그 돈의 출처는 이제 실제로 그 다른 곳이다. 밝혀지지 않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어떤 다른 곳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CNN은 취재 결과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 측이 아닌, 그러니까 주최 측이 주지 않은 것은 확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아닌 어떤 특정된 후원자들에게 출연료를 요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게 23만 7,500불이다.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법적인 논란이 그 때문에 이제 제기될 전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그 멜라니아 여사는요, 각종 정치 행사에 참석하고 출연료를 여러 차례 받은 사실은 뭐 여러 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제 한번 볼게요. 지난 그 2022년에 12월 그때 똑같이 이번에 그 주최한 단체와 똑같은 그 로그 케빈 리퍼블리칸스라는 그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서 그때는 2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뭐 선거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 있죠. 2년 전이니까 그때도 무려 25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도 남편이 속해 있는 공화당 그 단체의 행사인데 거기 가서 얼굴 비치고 몇 마디 하고 25만 달러 받았다.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리고 3년 전이었던 지난 2021년 12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한 그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 또 거기서도 연설한 뒤에 15만 5천 달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 이거 멜라니아 여사는 움직이면 돈이네. 나타나면 돈이에요, 지금. 그 남편을 위한 정치 행사에서 참석하고 돈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돈벌이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멜라니아 트럼프라는 이름을 걸고 보석을 판매하기도 하고, 이제 주얼리 샵 같은 거를 온라인에 열어가지고, 멜라니아 트럼프 이름으로 이렇게 파는 거죠. 그렇게 주얼리도 팔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큰, 우리 뭐 이제 그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그 NFT 같은 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토큰입니다. 사이버 토큰 같은 거. 그런 것도 발행을 해서 거기서 또 수익을 얻는 등 여러 가지 각종 수입 사업을 통해서 멜라니아 여사가 한 해 수십만 달러의 수입은 쉽게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거부인 그들에게 이 수십만 달러가 뭐 그리 대수냐. 그들은 그거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액수를 떠나서 그 방식이고 또 그 방식에 대한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 돈도 많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벌었어야 했냐라는 좀 진한 아쉬움이 있다라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애리조나주 템피에 있는 해리스 부통령 선거 사무실에 총격 흔적이 발견돼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애리조나주 템피 경찰은요, 우리는 23일 밤에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소에서 총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손상이, 즉 총격 흔적, 총탄 흔적이죠, 그런 거, 손상이 발견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그 템피의 민주당 선거 책임자인 그 샤안 맥커니라는 사람도요, 이 내용을 확인하면서 지난 23일 밤에 템피에 위치한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실을 겨냥한 몇 발의 총격이 있었다. 다행히 총격 당시에 아무도 없었고 부상자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다 나가고 퇴근한 늦은 한밤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인명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위협을 주고 싶은 생각, 뭐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는 늦은 한밤중에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게 뭐 천만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 그 애리조나주 템피 이곳 사무실은요, 사실 그 지난 13일에도 한번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비비탄 아니면 이제 공기총에 의한 총탄 흔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비비탄 같은 거, 뭐 사람 살상용 무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협적이죠. 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비비탄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제 실탄이 아니었기 때문에 뉴스에는 뭐 많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사무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비비탄이 아닌 실탄 자국이 발견됐기 때문에 관계 당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은 내일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도 아주 매우 민감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는 이번 대선에서 승부를 가를 수 있는 7개 경합주 중에 하나죠. 그 때문에 이제 그 애리조나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그 때문에 이제 긴장감, 텐션, 이게 더더욱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경호 당국에만 맡길 게 아니라 각 지역의 경찰 당국과도 좀 협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 2번의 암살 위기를 넘긴 해리스 부통령의 애리조나주 템피 사무실은 2번의 총탄 흔적이 있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잖아요. 자, 그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가 경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과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수준의 경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밀 경호국의 경호를 강화하는 대통령 후보 경호 강화 법안이라는 이름의 그 법안을 상원 의원, 출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앞서서 지난 19일에 하원에서도 이미 통과된 게 상원으로 올라왔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명 금방 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걸 빨리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즉시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요 대선 후보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수준의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또 충분한 자금과 또 지원 등을 제공하자라는 것으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겠다라는 법안이 이번에 통과된 것입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미슐랭 스타, 미슐랭 별, 미식 평가 등급의 최고 평가잖아요. 문 앞에다 붙여놓잖아요. 미슐랭 평가에서 우리가 높은 평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니 문 앞에 탁 붙여놓잖아요. 그런 미슐랭 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의 경우에 조사를 해봤더니 10개 가운데 4개 꼴로, 그러니까 40%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런던 대학 경영학과대 데니얼 샌즈 교수가 조사한 결과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뉴욕에서 개업한 식당 가운데 이 미슐랭 스타를 받은,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들의 경우에 약 40%가 지금 보니까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미슐랭 별의 저주가 아니냐라는 그런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슐랭 스타의 미슐랭 별의 저주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미슐랭 별점을 높게 받은 그런 식당들이 의외로 이렇게 문을 닫고 폐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거기는 몇 가지 실제로 이유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미슐랭 별을 받은 식당의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대치에 올라간 거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할 것들이 많죠. 음식을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친절도, 직원 교육, 인테리어 등등등등. 물론 미슐랭 평점을 받은 것은 그 음식 맛 갖고 받은 거지만 여하튼 그래서 미슐랭이 여기가 4스타래, 5스타래 그건 알고 생각하고 이제 가는 사람들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음식 맛 외에 다른 것도 기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치, 또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평점 매기겠다고 이제 와서 유튜브 촬영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수준을 맞추려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식당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 조건 역시 상당히 복잡해지고 또 이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식당 운영 비용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슐랭 별을 많이 받은 그런 식당의 경우에 재료비 등 음식 맛을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쓰는 거죠. 재료비 등의 어떤 연소의 상승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이거랍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그 식당의 그 주방에 있는 셰프, 요리사 어떻겠어요?
어깨에 힘 탁 들어가고 우쭐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 되겠어요? 내가 당신 그 사장한테 그런 생각 하겠죠. 내가 사장, 당신 이 식당 미슐랭 별점 받게 된 거 내가 요리 잘 만들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요리사들이 임금 인상을 급격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밀어닥치면서 미슐랭 별점을 높게 받은 그런 식당들이 경영 구조가 취약해지는 그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미슐랭 최고의 평가를 받는 것은 물론 영광이겠지만 사업 측면에 있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명예로 생각하되 이것 때문에 너무 운영 비용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폐업으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미슐랭 스타를 받기 위해서 안달복달 하기보다는 정말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내실을 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문제. 이 문제가 제가 뉴스는 거의 이 이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는 매일 이 뉴스가 나옵니다. 어쩔 때 보면 좀 지겨울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뭔가 하나 좀 불거진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전해드리려고요. 아주 오랜만에. 자,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물품을 전달한 그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기소 의견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안이 다시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여론이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막 이래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구성됐습니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검찰 내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검찰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일반인도 있고요, 법대 교수도 있고, 또 무슨 언론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제3자,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제3자로 이제 15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처음 이게 열렸을 때는 이슈가 뭐였냐면 검찰을 못 믿겠다면 그래서 그때는 그럼 그 명품백을 받았다는 그 김건희 여사, 이 받은 행위 자체가 그럼 직무와 연관되느냐, 불법이냐, 위헌이냐, 기소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입장과 관련해서 이게 있었습니다. 그때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처분을 도출을 했습니다. 결론을. 그래서 검찰이 봐라, 우리도 불기소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제3자로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후에 이제 여론이 또 들끓면서 한 번 더 이게 열렸습니다. 왜, 어떻게 한 번 더 열렸냐? 이제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물건을 받았다라는 김건희 씨 입장이 아니라 물건을 주었다는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이걸 한번 바라보자 해서 열렸는데, 이제 최재형 목사가 준 그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뇌물을 줬거나 청탁이거나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라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물건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물건을 준 사람한테는 이 사람도 기소해야 된대요. 그럼 받은 건 무죄고 준 건 유죄야.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한국에서는 시중에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우원식 한국의 국회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깊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이제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는 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있을 때 거부권 행사하지, 제발 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건 그렇죠. 이 전 정권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야당이 하는 얘기는 그 전 정권에서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한 것들은 다른 사안이다. 자기 가족과 연결돼 있었을 때는 거부권 행사하고 그런 거 없다, 이런 얘기죠. 한 예로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친인척과 관련된 수사, 이게 이제 올라왔었어요.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게 자기 가족하고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하고 충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통과시켰다면 수사하시오. 그래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하고는
뭐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은 계속 거부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똑같은 사안을 고 물건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물건을 준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권고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이것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관련돼 있는 유사한 혐의, 즉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혐의자들은 다 유죄가 됐는데 김건희 여사만 지금 소환조차,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지금 뭐 한국에서 최재형 목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은 LA 한입니다. LA 한인. 이 최재형 목사는 변호사와 함께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웃기는 게 그 변호사가 거기서 한 일은 뭐냐? 최재형 목사가 유죄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변호사가 무죄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유죄.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최 목사의 그 변호사가 유죄를 입증해내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참 이전까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재형 목사는 왜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자신의 무죄를 강변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유죄를 만드는데 애를 썼을까요? 네, 최 목사의 목적은 이겁니다. 물건을 준 자신을 유죄로 만들어서 물건을 받은 김건희 여사도 유죄로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최 목사의 변호사는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검찰은 오히려 무죄라고 하는 참으로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작금의 한국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재형 목사는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LA에서 주로 활동한 LA 한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감정으로 이 사안을 이제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주 한인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자, 한국까지 갔었으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북한을 잠시만 좀 가보겠습니다.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할까요? 그런데요, 생각보다 아니, 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최대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라는 미국의 띵크탱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와, 700만 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각종 뉴스 또는 뭐 논문, 그리고 각 미국 기사들, 그리고 심지어는 챗 GPT한테가 다 물어봤더니 정말 뭐 적게 얘기한 데는 한 500만 명 정도, 많게 얘기한 한 800만 명 정도, 뭐 보통 6, 700만 명 정도는 사용한다라는 식의 그 수치가 거의 공통된 수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지. 자, 워싱턴 DC에 있는 띵크탱크 스팀슨 센터는 북한의 스마트폰 시장이 국경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국경을 좀 풀었잖아요. 그 이후에 확실히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약 2천만 명의 북한 인구에서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기관에서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는요, 그 스마트폰, 셀폰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손전화 이렇게 부릅니다. 손전화. 이제 요건 이제 옛날 전화, 똑딱 전화, 이제 전화 걸고 받고만 하는 거, 그걸 이제 손전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이 스마트폰은 뭐라고 부르느냐? 지능형 손전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손전화 아니면 스마트폰은 지능형 손전화. 자, 스팀슨 센터는 북한의 그 스마트폰, 아니 지능형 손전화 그 용처로, 사용처로 통화 외에도 주민들은 그걸 갖고 게임도 하기도 하고, 뭐 조선중앙통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일기예보 검색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 환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사용 가능, 북한에서도. 하지만 통제된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사용.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개별 주민들이 뭐 몰래 중국에서 들여와서 이 몰래 쓰는 거, 그리고 이제 중국 전화 뭐 이런 건 뭐 별개의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이 공식적인 상황을 이번에는 보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북한의 스마트폰은 정부가
북한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는 그 특수한 환경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직접적인 인터넷 접속은 제한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북한은 인트라넷이라고 불리우는 내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제한된 정보이지만 그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약간의 게임이나 또 뭐 일기예보 그리고 뭐 조선중앙통신의 뉴스 이런 걸 정도는 이제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아니 지능형 손전화의 그 브랜드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은 뭐 갤럭시 뭐라고 하죠. 뭐 S20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또는 애플은 아이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쓰는 지능형 손전화의 그 브랜드는 아리랑, 평양, 진달래 등등인데 나름대로 북한에서 뭐 자체 생산된 지능형 손전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얼마나 북한에서 자체 생산했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 부품 갖다 이제 조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뭐 아리랑, 평양 이런 거 외에 화원이라는 이름의 순중국산 스마트폰도 팔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기들은 북한 정부의 검열 시스템이 그 전화기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좀 제한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앱 받아갖고 이제 앱을 활용해서 우리가 뭐 일기예보도 이제 앱 같은 걸로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허용된 앱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 외부와의 뭐 몰래 소통이 가능한 그런 중국 전화 갖고 와서 몰래 저 산속에 들어가서 몰래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공식적인 거. 그럼 그 비공식 소통 방법은 어떤지를 아주 잠깐만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북한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이 비공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와 몰래 소통하는 경우는 물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활동은 북한 정부의 그 엄격한 감시와 처벌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산 스마트폰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중국 국경하고 좀 가까워야 됩니다. 왜? 이 접속하는 네트워크를 북한 네트워크 말고 중국의 네트워크를 접속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하든 전화 통화를 하든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국경 중국과의 그 압록강 국경 근처에서 잡히는 중국 통신망을 잡아가지고 외부하고 연락하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자세하게 말하나요? 예. 주요 방식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산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요건 이제 북한 주민들 중에 일부는 밀수를 통해서 중국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개통한 채 그대로 몰래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의 접경 지역에서 몰래 쓰는 거죠. 중국 통신으로. 자, 이들은 이제 북한의 정식 통신망 대신에 중국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몰래 하느냐. 중국 국경 지역에서 통신망을 사용하는데요. 중국과 접경한 그 북부 지방에서는 중국 통신망이 잘 잡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잘 안대요. 어디가 잘 잡히는 데인지. 이곳에서 이제 몰래 외부와 텍스트도 하고 카톡이 아니죠. 뭐 중국의 그 라인, 중국의 뭐라죠? 위챗 같은 거. 이제 중국의 위챗이 이제 한국의 카톡입니다. 그런 것도 하면서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받아서 다시 그 받은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연락하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삼자 통화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이제 가족에게 돈을 붙인다거나 또는 외부 소식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를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특수 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내 일부 주민들은요, 이 스마트폰에서 암호화되어 있는 특수 앱을 사용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스마트폰을 사면 북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앱을 다운받아 갖고 쓰는데 또 전화기 자체에도 어떤 그 제한시키는, 감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런 앱들을 쓰면 다 감시에 걸립니다. 그래서 몰래 특수 앱을 다운받아서 그 특수 앱을 통해서 북한의 감시를 우회해서 외부와의 소통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 당국도 이걸 알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건.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그 수시로 스마트폰을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이제 주민들의 스마트폰을 불시에
검사하는 그런 검례를 실시도 하기도 한다 봅니다. 괜히 다니다가 좀 수상하면 동물에 이리 와보시라요. 손전화 좀 몹세다. 동물의 돈이 어디서 나서 지능형 손전화 갖고 다닙니까?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보면서 이거 허가되지 않은 특수앱을 왜 깔았슈? 하면서 뭐 아우지 탄강인가? 정치봉 수용소? 뭐 whatever 그런 데로 이제 보내기도 하고 그냥 곤욕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깔은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땐 그 전화를 안 갖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전화기 하나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이 북한의 실상.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는 아주 수박 겉핥기식의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 정도 얘기가 북한 주민들을 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치명적인 비밀을 제가 얘기한 건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 얘기는 인터넷에도 나오고 구글 검색해도 나오고 챗 GPT한테 물어봐도 이 정도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밀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북한의 안타까운 실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그 북한의 실상이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하루 종일 유튜브도 보고 구글도 보고 카톡도 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또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참 감사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